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5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24일에 가장 많은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어제, 그러니까 23일 지금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는 날이 이제 24일인데 23일 늦게 리포트가 떠서 제가 이제 24일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 상승을 시킨 기관은 7개다. 근데 어제 2개가 있었고 그게 합쳐져서 총 9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오늘 포함시킨 8개, 하나증권을 포함해서 8개의 증권사는 하나증권, 유한타증권, 흥국증권, 다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어제 KB증권까지 해서 이렇게 총 9번이 언급되면서 이번 주에 SM을 누르고 2위로 올라섰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년 4분기 연결기준 발음이 매출액은 4,505억 원이 나왔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을 한 거고, 전분기 대비 4.4%의 성장을 한 거다. 영업이익은 175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8.8% 상승을 한 거고, 전분기 대비 흑자가 났습니다. 전분기에 이제 45억 적자였거든요. 흑자 전환이 되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4,36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했고, 그는 전분기 대비 2.9% 성장을 했으며, 영업이익은 208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67.9%, 그리고 전분기 대비 364.3%가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 별도 기준의 이제 실적 개선, 이걸로 여기다 놓을까? 별도 기준의 이제 실적 개선 주 요인은 이제 비용 감소랍니다. 그 전년도 대비 이제 경상 개발비하고 광고비가 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비 이제 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이 비용 감소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약품 본업 여기 잘 안 보이네. 의약품 본업 호실적에 기반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신약 렉라자, 요거는 이제 제가 렉라자가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전에 EGFR 다시 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치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게 이 건국대학교 병원 폐암센터 소장으로 계신 이 이계영 교수님의 폐암의 표적 치료제라는 논문을 보게 됐는데, 뭐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막 영어도 적혀 있고 한글도 적혀 있고 영어가 너무 많아. 뭔 말인지 다 해석이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니까 이제 EGFR TKI가 요게 이제 1세대 또는 2세대 2세대의 그 폐암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라 합니다. 암 표적 치료제인데, 뭐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막 주사 맞은 적 있죠? 뭐 맞으신 분들 있죠? 이제 그 회사도 이제 이 EGFR TKI, 그러니까 암 표적 치료제를 이제 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고. 근데 요거를 이제 이거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제 EGFR TKI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EGFR 그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됐대요. 근데 이 돌연변이가 이 비소세포암 중에서
말도 어려워. 비편평 상피세포 폐암에서 그 30% 내지 40%의 확률로 흔하게 발견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표적 치료제가 들지 않는 EGFR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 가지고, 이게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폐암이 걸린 사람한테 이 표적 치료제를 투여를 했더니, 이거에 대한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는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비편편 상피세포 폐암에서 30 내지 40%의 확률로 흔하게 발생된다. 그래서 EGFR TKI를 사용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내성이 발현되어서 불가피하게 질병이 진행되는 이제 한계가 존재를 했다. 그리고 관련 내성 중에서 이 T790M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이 약 한 50에서 60%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표적치료제 1세대, 2세대 표적치료제 EGFR TKI를 표적치료제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에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가 있더라. 그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비소세포암 중에서 한 3-40%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T790 이 변이로 인한 내성이 한 50에서 60%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EGFR TKI 이 1세대 표적 치료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그 이기영 박사님의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쓰는 약이 바로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치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폐암의 85%가 비소세포암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양성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그냥 폐암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의 85%가 비소세포 폐암이니까 폐암 환자의 85%에게는 다 쓸 수 있는 약이다, 신약 렉나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렉나자라는 약은, 일단은 이 약을 만든 그 유한양행의 이정희 대표 이사의 말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이 혁신 폐암 신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렉나자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EGFR TKI 이제 1세대, 2세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그죠? 여기 이제 신약 렉나자가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EGFR TKI로,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표적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EGFR T790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양성국소 진행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2차, 그러니까 1차로 1세대 EGFR TK를 써보고 거기서 변이가 있어서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2차 치료제로 쓰는 약이 바로 렉나자다 였는데, 근데 올 2023년 1분기 내에 그 임상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에다가 EGFR 변이, 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은 2차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1차 치료제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렉나자가 이전에 EGFR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럼 그것과 또는 5월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냥 전이성 비소세포암 환자의 치료에도 쓸 수 있으니 이거를 그냥 굳이 2차 치료제로 쓰지 말고 1차로 쓰자, 이렇게 식약처에 1차 치료제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허가가 날 가능성으로 기대를 한답니다, 기관에서는. 그러면 더 많이 팔리겠죠. 다른 것들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은데
뭐 일단 대충 넘어갑시다. 뭐 우리가 뭐 어제도 제가 뭐 보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하러 왔지 의학하러 온 거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회사가 기관들이 상승을 한다는데 기관들이 왜 상승을 한다고 판단을 안 하면 이 렉나자 때문에 판단을 한다는데 그럼 렉나자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보시다시피 유한양행은 잠시만요. 유한양행은 일단은 이 제약 섹터에 있는 친구들은 퍼가 엄청 높다 그랬죠.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근데 업종 퍼가 79.99인데 근데 현재 유한양행의 퍼는 53.57로 퍼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PBR은 1.9인데 이거는 뭐 절대값으로는 저평가돼 있다. 근데 배당률이 0.71%니까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요거는 뭐 살짝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매출부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이제 800억, 그다음 500억, 100억, 800억, 400억.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300억, 700억, 1000억 이렇게 2024년에 이제 1000억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시면은 뭐 6에서 0%까지 잠시만요. 6에서 0%까지 뭐 6, 3, 뭐 그다음에 1대죠. 그다음에 5, 2 이렇게 있는데 다시 1점, 3점, 4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그렇게 뭐 훌륭하지. 근데 제약회사는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임상만 실험을 통과하고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떠요. 여튼간에 영업이익률도 아주 올라갈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 기관이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견조하다 뭐 견조하게 성장을 했고 견조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이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이 종목 자체의 과거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지표들이 얼만큼 좋아지고 얼마나 나빠졌을 때 언제 주가가 뛰고 언제 주가가 하락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일단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뭐 유한양행을 뭐 DB 파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밴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미래의 영업이익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 줄이 3개, 4개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이트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에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기준이고 네이버에서 제가 그냥 캡처를 또 온 거니까 보면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PBR도 상대적으로 이 기업에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기업이 PBR이 보통 이렇게 1.7배 라인에 있을 때 과거에 2020년 1월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여기 2.7배에서 하락을 했으니까 이 PBR 밴드는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럼 이 PBR 밴드의 하단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기관들이 쭉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목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장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오늘 또 8개의 기관이 또 올렸다는 거는 이걸 완전히 저점으로 보네. 여기를 완전히 저점으로 보나 봐요.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달 전에는 19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은 13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봅시다. 사실 뭐 차트가 중요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주봉인데 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 봅시다. 제가 미리 작도를 좀 해놨어요. 이건 하락삼각형 패턴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이게 쭉 이렇게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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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하락 삼각형 패턴의 이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이 이전에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뭐 하락 삼각형 패턴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하락 삼각형 패턴은 뭐 이게 확률로 따지자면 이렇게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상승할 확률 하락할 확률 이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상승하면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고 하락하면 여기서 반락하는 거 보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이제 그 유한양행이 요만큼 올랐어요. 뭐 크게 오늘 뭐 장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 크게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하락상각형 패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고점이 지금 여기서도 이 고점에 비해서 이 고점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내려오고 있고, 고점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삼각형 패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반등을 해도, 요까지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한번 이제 해보면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만약에 내가 내일 뭐 이걸 시가로 사겠다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맞추겠다 하면 요 정도에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상단까지는 한 5.67% 그죠? 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내가 이제 손실이 난다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게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손실이 또 5.45%, 5%.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5%, 하락을 해도 5%. 이건 이런 자리가 그렇게 이게 매력적이냐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매력적입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그 기관 투자자들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완전히 저점으로 여기가 완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자금도 뭐 정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요만큼의 기대 수익률과 이만큼의 기대 손실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여기서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전고점이 돌파가 돼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요런 구간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게 돌파가 돼서 다시 저항이 나왔는데 이 하락 삼각형의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지.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이 변동폭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몇 퍼센트 먹겠다고 요걸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이탈이 돼 버리면은 요렇게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관에서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뭐 기관 말이 맞겠죠.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니까 저점이라고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안 믿기 때문에 저도 기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승하기 좀 냅뒀다가 이게 돌파가 되면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 120-1을 보면은 볼린저 밴드 120-1이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거를 뭐 이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돌파를 했다가 들어갔다가 이탈했다가 들어갔다가 이탈했다가 들어갔다 돌파했다가 들어갔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지금 120-1의 이 기능이 지금 뭐 그렇게 유효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돌파되면 볼린저 밴드가 돌파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세 번 저항을 받았던 이 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 자리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되겠죠. 나는, 만약에 나보고 사라 그런다면 요런 자리에서 사겠다 이거예요.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요만큼의 아주 적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제가 모험을 하진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241선을 봐도 지금 241선을 돌파를 했으면 제대로 안착을 해서 이 고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 241선을 끌어올리지. 근데 241선을 돌파를 했으면은 이 고점을 못 넘기고 다시 이탈돼 버리면 다시 241선을 다시 계속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일환선 밑에 있고, 지금 여기 음운에다가 그 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이제 돌파는 이제 그 후행스팬의 호전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 균형표 호전은 안 나온 상태고, 물론 이게 여기 저점이고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그 일목균형표도 다 좋아지겠죠. 하지만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지금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될 자리고, 이게 만약에 상승을 통해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된다면, 아니면 이 또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상승 M 파동이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죠. 횡보를 엄청 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보시면 지금 하락삼각형 패턴이 2000, 이 라인에서 지금 논 게 응축을 시작한 요쪽부터 봅시다. 2021년 1월부터예요. 근데 지금 2023년 1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응축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힘을 모았는데 기관은 이제 이 유한양행이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14만 15만원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여기를 넘어서 갈 거 아니에요. 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이 여기야. 집이 여기 있어.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놀다 친구들이랑 막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막 자치기 하고 놀다가 엄마가 영진아 밥 먹어라 이러면서 막 불러요. 그럼 내가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야. 집으로 밥 먹으러. 그럼 뭐 내가 만약에 이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여기는 통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집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가려는데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를 통과할 거란 말이죠. 어차피 무슨 말이냐, 얘가 상승을 한다고 칩시다. 기관의 분석이 맞고 정확하고 기관 분석으로 치면 지금이 저평가고 지금이 사야 되는 매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그 맞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어차피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다고요. 영진이가 밥을 먹으려면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다고. 집까지 가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때 사도. 여기서 사도 어차피 집이 여기니까 요가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도 된다. 굳이 여기서 안 사도 된다. 근데 왜 여기서 사는 게 좋으냐?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요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계속 이 응축을 견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탈을 해서 요렇게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매력적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사지 말고 차라리 시원하게 고점 돌파가 돼서 지지받고 또 전고점 돌파되고 올라가고 이런 자리에서 사면, 그러면 여기는 횡보 구간이고 이탈이 되면 여기는 하락 구간이고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이거는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 사자 이거야. 상승 구간에서 잘 나갈 때 사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안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리가 뭐 일단은 이게 그 유한양행은 이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의 역사와 역사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막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잖아요.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을 이렇게 꾸준하게 내고 있고, 그다음 매출도 보시면은 조 단위예요. 이제 10억, 100억, 1000억 조 맞잖아요. 매출액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회사란 말이에요. 이 회사가. 근데 현재 저평가가 돼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차트도 봤을 때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지금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거의 응축의 끝부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요게 2년이었어, 2년. 이게 다 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그 의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진입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진입 타이밍이 좀 더 지켜보고 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현재는 지금 요 자리에 있는데, 저는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한양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항상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내일 당장에 유한양행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 이 주식은 오를 거야. 이 주식은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싶으면 사고, 떨어질 거야 싶으면 팔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표가 될 수도 있고,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주식 이론이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현재 이 차트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 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저는 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이탈되면 팝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다? 이게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다. 이게 아니죠. 그냥 지금 현재의 이 기업이 처해 있는 이 차트 상태를 보고 어떤 기준을, 여기에 무슨 파동 이론을 접목할 것인가, 볼린저 밴드를 접목할 것인가, 이평을 접목할 것인가, 이동 평균 그 일목균형표를 접목할 것인가, 엘리어트 접목을 잘 안 하고, 아니면 패턴, 삼각형 패턴, 렉탱글 패턴, 무슨 패턴, 역머리렇게 패턴? 이 차트를 보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을 끊고 나서 이게 돌파가 되면 여기 사는 겁니다. 이탈되면 파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그냥 이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저는 단 한 해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일 유한양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부하 뇌동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기관들이 왜 이거를 목표치를 상승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 안녕.